저는 40대 여성으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지만 1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엄마가 저와 언니를 키워주셨습니다. 친정 엄마를 떠올리면 눈물이 나요. 두 딸들 때문에 엄마는 쉬는 날이 없이 평생 일하셨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마는 시장 초입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세 식구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학교 앞에서 떡볶이와 순대 등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장사를 하시던 중에 맛이 좋았던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게 되어 시장 근처에 가게를 얻어 본격적인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중에 철들고 나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가게 문을 닫은 날이 1년에 명절 이틀 빼고 없었다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번다고 하셨던 엄마께서 저와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 때에도 엄마에게 쉬어가라고 이야기해도 저희 두 사람이 시집갈 때까지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고된 일을 하시며 평생을 놀 줄 모르고 일만 하셨던 엄마는 작년 겨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요즘 속이 답답하다고 하는 엄마의 말에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으나 직접 모시고 가지 않았던 나 때문에 엄마는 그날 돌아가시는 날도 아침부터 시장에서 장사 준비를 하다가 쓰러지셨고 다시 2번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호스를 끼우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에 눈물이 쉽사리 나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시고 응급실로 옮겨진 엄마는 다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와 2시간 떨어진 곳에 살던 저는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가게에서 될 일을 하고 있었고 딸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저 혼자서 일단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는 제보다 언니네 부부가 먼저 와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을 넘기지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언니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고 가슴을 치며 울다가 그 자리에서 잠깐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엄마가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빨리 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었으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꾸 후회만 되고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당시에 저와 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를 대신해서 상주해 주신 분이 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자처한 형부 덕에 엄마를 장례식장으로 모셔 빈소를 꾸렸어요. 남편에게 일단 내일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딸을 데리고 넘어오라 했더니 단체 손님 예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제 남편이 동네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약한 손님과의 약속도 중요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청 넓은 것은 아니고 시설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친화력이 좋은 남편 성격 덕분에 단골 손님이 꽤 많았어요. 종종 아이들의 생일 파티나 어린이집 단체 예약이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부부에게 우리 남편은 당장 못 올 것 같아서 예약 손님을 마무리 짓고 다음날 올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이서 빈소를 지키다가 그날 저녁 언니네 아들과 제 딸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도 없이 딸 혼자 어떻게 왔니? 고 물었더니 아빠가 엄마 혼자서 힘들어 할 테니 택시를 타고 가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딸이라도 옆에 있어줘서 나름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을 뺀 나머지 가족은 빈소에 방문하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서로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내일 오전에 30명의 단체 손님이 와줄 것이라고 해서 오기로 했던 손님들만 받고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언니네 부부에게 눈치가 준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의 장례식인데 제 남편이 장례식 3일 내내 없다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내일은 발이 나는 날이기도 해서 남편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손님이 또 오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그냥 지금 오면 안 되냐고 물었고 남편은 나를 믿고 예약해준 중요한 손님들인데 어떻게 직원에게만 맡겨둘 수 있느냐면서 그 손님들 가고 나면 빨리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키즈카페를 차리면서 은행의 대출도 많이 증가했어요. 시댁에 빌린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가게 매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발인을 하는데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엄마가 화장할 때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제발 그 시간 전에는 꼭 와달라 신정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까지는 꼭 할 거라고 절 안심시켰어요. 오후 2시에 화장을 하기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어 발인이 시작되었고 형부가 상주를 서고 제 외삼촌들과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오셔서 옹구를 해주셨어요. 친척들이 제 남편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변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도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제 모습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언니네 부부도 우리 집 사정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무리 장사가 중요해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어요. 엄마를 보내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는데 그 와중에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남편을 신경 써야 해서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전화를 했더니 아까부터 계속 오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거의 다 왔다며 이제 금방 도착한다는 런타이머 브젝트. 말만 30분이 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우리 엄마가 화장터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엄마의 마지막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었고 제 딸이 무너져가는 저를 붙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유골이 나온 다음에야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느라 늦었다지만 너무 늦었어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를 보내는 길에 여기서 남편과 싸울 수는 없어서 일단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지 언니네 부부와 외삼촌들에게 사과하고 다니느라 바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어렴풋한 미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퍼붓려고 했지만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또 다니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이 약해졌어요. 저 사람도 먹고 사느라 그랬겠지? 어찌되었든 장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았고 엄마를 납골당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아니, 당신은 대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어? 가게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평소에 당신을 잘 대해주셨는지도 생각해봐.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인 채로 남편은 자신이 욕심 부리는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평생 제게 죄를 짊어질게요. 그런 말도 못하면 믿지 못할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딸도 있어서 더 이상 크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었기 때문에 화를 내기에 지쳐있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별말 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아서 피곤해졌던 저는 집에 도착하니 몸살 기운이 돌아와 이틀을 집에서 누워만 잠을 자며 보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가게에 붙어 있었고 3일이 지난 뒤 참다 못한 남편이 내일은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요즘 직원들도 많이 빠져서 너무 바빠서 당신이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대요. 평소였으면 알겠다고 말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엄마 역시 일도 있고 해서 짜증이 확 났어요. 안 그래도 주말에 나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그러더라도 그렇지요. 당신이 정말 나에게 과하게 행동하지는 않나요? 돈은 좋겠지만 이제 조금씩 질려오고 있어요. 저는 일상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의 아버지가 없었던 이유로 시댁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부모와 거의 싸우다시피 하며 승낙을 얻어냈고 우리가 결혼한 후 남편이 실직하고 저 혼자 변변치 않은 월급으로 딸까지 키우며 힘든 삶을 견뎠을 때 시댁에서 큰돈을 빌려주어 현재의 키즈카페를 창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남편과 시댁의 주도권을 갖고 있게 된 것 같아요. 빼앗기고 살아온 기분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빚을 쥐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남편이 저보다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화 한 번 내본 적도 없었고 바가지 한 번 긁어본 적도 없는데 그동안의 짜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나 봐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약간 놀랐지만 남편도 제 반응이 너무 까칠해서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데 다시 제게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장례식에 가기 싫어서 안 간 줄 알아. 우리 집 지금 사정을 몰라서 이래? 매달 나가는 가게세가 얼마이고 직원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냐고요. 대출로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하는지, 아직 시댁에 갚아야 하는 잔액이 얼마인지 등등 남편의 폭풍 잔소리를 듣다 보니 다시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저를 보면 정말 찝찝하지만 어떡하죠? 결혼할 때부터 제가 시댁의 죄인으로 여겨졌고 지금도 여전히 시댁의 지원을 받으며 사는 죄인인데요. 다음 날 일어나서 그동안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장 정리도 했고 소홀했던 대청소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빠진 물품들을 확인하고 구매해 오는 것도 제 할 일이었습니다. 장보기용으로 남편의 큰 차를 이용하여 근처 코스트코에 가게 되었어요. 가게에서 파는 메뉴 중에 코스트코에서 구입해 올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한참을 생각하다 결정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지난 남편의 차에서는 평소 저 외에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고 제가 키가 조금 작아서 항상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곤 했습니다. 이것이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뒤로 젖힌다면 멀미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수석 의자를 뒤로 빼거나 젖힌 적은 없었습니다. 출근 시에는 서로의 차를 타고 출근하기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꼈다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제가 운전하던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수석 쪽에서는 제 것이 아닌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블랙박스에는 뭔가 찍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 안에 영상들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오지 못했다고 했던 엄마의 장례식 당일,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고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장례식장에 있던 3일 내내 그 여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장모의 장례식까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여자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미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하나씩 들으면서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몇 번이고 그냥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길, 근데 오빠,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안 가고 나랑 보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마음 편히 너를 만날래? 맨날 일하고 눈치 보느라 우리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는데 마누라 없는 이럴 때 편의점에서 놀자. 딸도 애 엄마 있는 곳에 보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대로 차를 돌려가게에 있는 남편에게 갔고 어떻게 눈치를 채건 말건 지금 옆에 앉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요해.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 곁을 지켜달라고 한 게 정말 어려운 부탁이었니? 내가 여자와 노는 동안 언니네 남편이 모든 것을 했대요. 울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오래 보더니 정말로 그날 여자를 만나는 건 잘못이었어. 맞아, 내 잘못이야. 그래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장모님이 나한테 한 게 뭐 있지?
맨날 사위라고 한들 우리 집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적 있어? 뭘 도와준 거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동안 함께 살았던 거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네요. 남편이 만나며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남편은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그 애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너를 속였던 게 미안한데 사실 곧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 우리 이혼하자. 서로 더 이상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남편의 냉소적인 말에 그 남자의 진심이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에게서는 나는 자기 가게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일손 정도로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딸을 자신이 키우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나에게 딸을 데려가라며 양육비는 적당히 줄 테니라는 말까지 했어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하며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과 함께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너 같은 놈이랑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 남편은 위자료가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던가 알아서 받아가라고 했고 재산이라고 해봤자 빚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받아가라고 했죠. 남편의 말이 너무하게 얄밉게 들렸습니다. 오만함도 다 떨어져서 그 사람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나니 이혼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며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여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기 싫었지만 당장 집을 나가려고 해도 딸이 있기 때문에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한 후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여러 해간 남편의 키즈카페에서 일하며 생활비 정도만 받아왔는데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는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딸도 멍청한 엄마를 만나 앞으로 힘들게 살게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언니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결정했어요. 염치 없지만 방을 구해야 하니 보증금이라도 빌려볼 생각으로 전화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언니는 마침 제게 전화를 할 생각이었다며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할 이야기도 아니고 가능하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길래 그 더러운 남편 놈은 데려갈 상황이 아니라 저만 간다고 했어요. 열심히 차를 몰고 엄마의 집으로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언니네 부부와 외삼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식도 다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모여있나 했어요. 언니가 제게 이야기하기를 엄마가 남기고 간 유산이 있는데 엄마가 평소에 아무런 상속을 해두고 가지 않아. 언니와 나는 엄마의 유산을 반식하여 나누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엄마가 가진 것을 알아야 얼마나 있는지 물었고 그런 중에 집안에 있는 외삼촌들은 저희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가족들을 속이고 살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들이 나를 불러 따로 데려간 언니는 엄마가 모은 재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분식집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부지런히 재산을 모은 거였습니다. 건물 한 채도 소유했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도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이 그 유산이었습니다. 시장 안에 상가도 2동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맨날 돈이 아깝다고 집에서 난방도 제대로 안 하고 살고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으면서 자식들이 사준 옷도 아깝다고 안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돈을 모아왔는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언니는 사행이라며 엄마가 남겨준 돈이면 우리 집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라며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제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하마터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그놈과 같이 쓸 뻔했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나를 지켜주셔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해요. 언니와 나는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가 한 채를 팔았어요. 그리고 남은 상가와 아파트 중 하나는 저가 소유하고 4층짜리 건물은 언니가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엄마가 살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로 조금씩 돈을 벌어 막바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언니는 건물 1층에 작은 커피집을 오픈하고자 건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남편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이혼 소송 전에 장모님이 세상을 뜨셔서 본인 몫의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알 수 없는 주장에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이혼 소송이 아닌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테니 지금 하고 있는 이혼 절차를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셨다면 저는 아마 남편에게 내쫓기고 비참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빨리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고 2년 동안 남편에게 정당한 위자료까지 받아내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장모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면 이제는 남편의 사정을 봐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엄마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딸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